안녕하세요. 뇌와 뇌질환 A의 11번째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우울증입니다. 사실 너무나 익숙할 수도 있을 만큼 보편화되어 있죠. 사실 보편화됐다는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포가 그 정도로 많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명인들도 우울증을 통해서 뭐 극한 상황이 됐을 때 자살까지도 갈 수 있는 여러 그런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으면서 또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처칠도 평생 동안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았던 한 사람이죠. 사실 이렇게 처칠 같은 경우는 일생 동안 자신을 계속 괴롭혀왔던 이런 우울증을 뭐라고 불렀냐면 검정개에서 블랙덕이라고 불렀죠. 블랙덕이라고 불렀던 이유가 사실 이런 검정색을 띠는 개는 동네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고통 속으로 이렇게 계속 밀고 가는 이런 우울증을 누구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동네 개에 비유함으로써 이런 우울병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블랙덕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이런 닉네임을 썼죠. 여러분도 뭐 하루 중에도 사실 뭐 일주일 중에 어떤 날은 오늘은 아주 기분이 날씨도 오늘 만약에 화창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평소보다는 훨씬 좋아지죠. 근데 내일 천둥번개가 치면서 날씨가 되게 흐리고 습하고 그런 날씨가 됐을 때도 어떻습니까? 계속 기분이 좋긴 쉽진 않죠. 이렇게 하루에서도 혹은 일주일 안에서도 몇 번씩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면 누구나 항상 그런 평정심을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정상적인 경우나 사실 그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그런 변화에 대해서 정도도 사실 정상범위랑 그 다음에 평소보다 조금 더 우울하게 느끼는 정도의 차이는 사실 크진 않습니다. 대신에 근데 뭐 만약에 어떤 극한 상황에 한번 닥치게 됐을 때 가까운 사람이 사망을 한다거나 혹은 결혼을 했는데 이혼과 같은 그런 상실감을 맛본다거나 또 되게 노력했던 부분이 실패했거나 그걸 통해서 좌절을 경험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어때요? 해피할 수는 없겠죠. 일상적인 수준 이상으로 아무래도 기분이 다운되죠. 저하되고 거기에 따라서 슬픔도 느끼게 되고요. 그죠? 그렇지만 이런 상황에 대한 반응은 누구나 이해할 만한 수준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 됐는데 우울하지 않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잖아요. 대신에 이런 우울한 감정의 정도는 병적일 정도로 깊진 않고 거기에 비해서는 가볍죠. 그리고 지속기간도 뭐 1년 이렇게 가진 않는다는 거죠. 지속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리고 개인의 생활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비교적 적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기분 전환을 하면서 친구들이나 주변의 동료를 통해서 기분 전환을 하거나 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돼서 다시 정상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될 정도의 기분을 가지게 되죠.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우울증은 실제 정상 반응은 아니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 몇 달이고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약물의 효과를 도움을 받지 않고는 스스로 극복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방치가 됐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자살에 이르게 될 정도로 심한 그런 우울감이 지속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기분장애에 속하고요. 그러면은 실제 본인이 이제 우울증일까라고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 기분 상태겠죠. 계속 우울하게 느끼게 되는 거죠. 나 우울증인가? 요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일단 흥미가 생기지가 않습니다. 하고 싶지가 않죠. 뭐 TV를 보든 재밌는 쇼 프로그램을 보든 별로 의욕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요. 그죠? 그리고 뭘 하고 싶지도 않죠. 다 귀찮고, 그죠? 그런 상태가 좀 지속이 됐을 때, 나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잠도 잘 안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남들 다 자는 새벽에 혼자 서성대기도 하고, 잠을 못 자서 뒤척거리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살지?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나 이러고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 그리고 본인이 왜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모든 게 다 허무하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이제, 극한 그런 결단을 하게도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통 일반적으로, 나 우울증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울증 증상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은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랑 크게 다르게 없죠. 기억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사실 우울증 환자들 중에 기억력이 감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또 기분 상태가 첫 번째겠죠. 사실은 슬프고 혹은 모든 게 짜증스럽고 불쾌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든지 하기가 싫고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그죠? 흥미랑 의욕이 상실되는 그리고 뭘 해도 능동적이 아니라 수동적이 되고 그리고 움직이고 싶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수면장애를 동반하고 또 성기능 장애 부분도 성인의 경우에는 생기게 될 수 있어요. 식욕이 떨어지게 되고 아니면 반대로 엄청 폭식을 하게 된다거나 그런 반응들이 생기게 됩니다. 뭐든 정상 궤도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체중도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런 우울증 증상들이 있고 일반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관점들이 있으니까 본인이 우울증인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내가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죠. 실제 이런 우울증이 누구에게나 사실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블랙덕이라는 표현도 썼다고 했었는데 평생 동안 살면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사실 5명 중에 1명꼴이라는 거죠. 엄청나게 높은 퍼센티지를 가지고 있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우울증을 경험할 수 있고 사실 누구에게서도 나타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흔할 수 있는 징후라는 거죠. 그러면 우울증이 왜 생기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실제로 이제 몸이 건강이 이제 안 따라주게 되면 우울증이 생길 요소가 큽니다. 신체적 질환을 가진다거나 그죠? 또 사회적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실제 그때 최진실이라는 그런 배우가 자살을 했다라는 소식을 접했을 때 사실 되게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여러분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중적으로 되게 알려져 있는 그런 연예인이 실제로 갑자기 뜬금없이 자살을 했다는 소식에 사실 그때 사회 분위기도 너무 자살하는 유명인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효과가 사회 전반에 팽배해질까봐 많이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어떤 요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환경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도 주위 환경이 아주 쾌적하고 깨끗하고 본인의 기분을 업시켜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보다는 칙칙하고 그죠? 뭔가 정돈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엉망인 그런 환경에 노출되는 사람보다는 우울증에 걸릴 요소가 적을 수밖에 없겠죠. 환경적인 요인, 뭐 단순하게 이제 환경적인 요소를 제가 이렇게 매칭시켜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사회적 환경적 요인도 우울증이 생기는데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알코올 혹은 약물, 과다를 통해서 이런 데 노출됐을 때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성별에 따라서도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는 실제 뭐 생리 주기라던가 혹은
이제 성인이 됐을 때 결혼을 한 이후에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이제 관련된 여러 변화에 대해서 우울증에 걸릴 수 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많이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여자가 남자보다는 2대1 비율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 차이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호르몬al 작용, 그리고 또 임신, 출산을 비롯한 그런 상황들, 그리고 그것을 조절해주는 피임약을 통해서 호르몬 조절에 따라서 또 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성별 스트레스 등에 의한 차이들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체적 질환이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데, 신체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는 아픈 사람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결혼을 한 경우에 잘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 비해서 이혼을 한다거나 어느 날 갑자기 사별을 한다거나 이런 큰 사건에 접하게 됐을 때 당연히 우울지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치료를 요할 정도의 우울증은 현재 전체 인구의 3에서 5%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거죠. WHO가 발표를 한 질병에 대한 부담으로 봤을 때도 실제 1990년도에 4위 정도에 속해 있던 이 그 우울증이 실제 2020년도를 겨냥한다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이어서 2위로 올라갈 예정에 있는 질병군으로 속해 있다라고 발표한 바도 있었습니다. 제 우측에 표를 보시면은 실제 오스트리아나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OECD 국가들을 봤을 때 정신장애 정도에 따라서 이제 전문의의 치료를 받는 사람들을 2010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중증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좀 심한 거죠. 중등도 장애, 그리고 정신장애는 따로 없는 경우 이렇게 각각을 봤을 때 상당 부분의 인구가 거기에 차지하고 있고 실제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게 보여주는 통계 자료죠. 그 정도로 이 우울증은 그렇게 특이한 병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우울증 이러면은 불행한 경우에 처했을 때, 슬픈 경우에 처했을 때, 이럴 때 경험할 수 있는 어떤 절망적인 감정을 말하겠죠. 임상적으로 봤을 때는 뭐 특유의 신체 증상이라던가 정상적인 사회활동에서 만약에 소외되거나 도태됐을 때 거기에서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취약한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심한 경우 15% 정도의 자살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실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도 일정 주기가 지나고 나면 자연히 개선될 소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울증 약을 적용을 했을 때 일단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 당사자가, 그리고 그 주변의 가족에 겪는 그 고통 정도가 많이 줄어들죠. 사실 우울한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주변 사람이 사실 더 힘든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울증 상태에서 회복을 그러니까 처치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훨씬 빠르게 호전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우울증약을 복용을 하는 거고요. 실제 환자의 감정의 병적 변화가 주요 장애로 이제 감정 장애로 불리게 되는데, 실제 이런 우울증 증세를 우울한 기분, 그죠? 그래서 그 정도가 경한 정도, 약한 정도는 단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중등도 정도까지 가게 되면 그 정도가 좀 더 지속이 되고 통상 경우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의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심하면 자책을 한다거나 자학을 한다거나 자신감이나 그런 부분이 결여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드렸죠? 운동성이 완전히 감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성의 변화가 많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욕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생리적으로 봤을 때도 식욕 부진을 통해서 당연히 어떻게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중이 떨어지게 되고요. 성욕 감퇴, 그리고 만성 피로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계속 우울증 얘기를 하는 게 좀 괜히 우울해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실제로 이런 우울증이랑 반대의 개념은 뭡니까, 여러분? 조증이라고 하죠.
기분이 끝도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너무나 의기왕성해지고요. 그리고 지칠 줄 모르죠. 엄청난 에너지를 동반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심해지면 중등도가 되게 되면은 망상, 환각까지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병이 되죠. 그래서 이런 조증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기분 장애들을 정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단극성 장애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든 한 방향으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에 비해서 양극성 장애도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는 거예요. 조울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단극성은 주로 이제 디프레션,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울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에 주요 우울장애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정도는 조금 더 경하지만 지속적으로 나타난 경우에 기분 부전장애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거랑 매칭이 됐을 때 이제 그러니까 더 심각한 정도에 따라서 매칭을 해봤을 때 양극성 장애 1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한 경우고요. 그거보다 조금 약한 것이 양극성 장애 2, 그리고 순환성 장애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긴 기간 나타나긴 했지만 그 정도가 아주 경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하게 됩니다. 실제 주요 우울 장애 등 또 양극성 장애 1이든 이런 경우는 최소한 2주간의 우울한 기분 혹은 양극성인 경우는 조증과 우울증에 이제 함께 경험하는 경우인데 그런 정도가 2주간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우울증의 경우에 우울 증상, 여러 가지 증상이 있었죠. 그 중에 적어도 4개 이상의 우울 증상이 동반되면서 특징적으로 2주간으로 봤을 때 엄청난 우울증 경향을 나타나는 경우일 거고, 양극성 장애 1 같은 경우에도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이제 계속 경험하게 되는데 그 정도가 중증에 속하는 거죠. 그에 비해서 기분 부전 장애 같은 경우는 적어도 2년 정도 긴 시간으로 봤을 때 기분이 우울하지 않은 날보다는 우울한 날이 훨씬 더 많고 주요 우울증에 속할 수 있는 진단 기준에 속하는 그런 부분의 우울 증상이 없고 부가적인 정도의 우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 이럴 때 이제 기분 부전 장애에 속한다는 거죠. 물론 우울 장애 다 속하지만 그 정도가 조금 경한 거죠. 그리고 양극성 장애 2 같은 경우도 양극성 장애 1에 비해서는 보다 약한 수준으로 경조증, 그러니까 조증 중에서 조금 약한 정도, 그 정도나 그리고 우울증 정도가 교대로 나타나면서 실제 생활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손상 정도는 좀 적은 거죠. 기능 손상은 좀 적어서 입원을 요할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양극성 장애를 겪고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양극성 장애 2로 보통 이제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극성 장애의 마지막 부분인 순환성 장애 같은 경우는 기분 부전 장애랑 마찬가지로 적어도 2년 이상 지켜봤을 때 조증과 그리고 조증 중에서도 경조증이죠. 그러니까 좀 약한 정도의 조증과 약한 정도의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상당 기간 그 정도가 있는 날이 훨씬 많았던 그런 것으로 이제 특징 지어졌을 때 순환성 장애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보통 얼마나 경한지, 얼마나 중한지 이 정도에 따라서 그 기간에 따라서 조금 명명법을 달리하고 있고요. 실제 조울증, 그러니까 조증이라면 영어로 매니아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라고 하면 디프레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조증과 우울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조울증 같은 경우는 인구의 1%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3대2 비율로 여성이 훨씬 많고요. 조증 상태에서는 제가 어떻다고 했죠? 잠도 잘 안 잡니다. 사실 끊임없이 말을 하죠. 끊임없이 뭔가를 시도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약간 과대망상적 사고도 있고 그 에너지, 발산되는 에너지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우울증 같은 경우는 미국의 경우 남성의 경우 한 10%, 여성은 2배 정도 많다고 했죠. 20% 정도 생애 중에 그런 우울증을 걸리게 되는데요. 이제 이 우울증에 대한 얘기는 앞에도 많이 했지만은 실제 이 우울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정도 심해졌을 때 자살을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자살을 기도하는 환자들이
여성이 남성의 3배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성이 취약하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해서 자살을 성공한 사람은 남성이 여성의 4배나 많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자살의 방법의 차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살의 위험도는 사실 우울증에서 벗어남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위험 정도는 낮아지게 되는데, 사실 이 우울증을 잘 컨트롤해야만, 사실 본인의 그런 기분장애는 최대한 이렇게 잘 컨트롤하려는 의지도 되게 중요한데, 실제 그게 병증까지 발전이 된다면 사실 그 본인의 의지로는 쉽게 조절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절적인 부분에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상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기분 장애도 있습니다. Substance Induced Mood Disorder라고 해서 그 중에는 이제 계절 감정 장애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만약에 영국 같은 경우에 비가 부슬부슬 많이 오죠. 그죠? 햇볕이 쨍하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 날에 비해서 비가 부슬부슬 오면 하루 이틀은 그래요. 날씨가 이렇게 되니까 좀 기분도 이렇게 차분해지고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죠. 날씨가 이렇게 좋은 날보다 계속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 많아지면 사람들의 감정 상태도 어떻게 돼요? 약간의 우울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치료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주기나 멜라토닌 수면 리듬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이렇게 햇빛이 부족해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혼란한 상황을 빛을 통해서 이제 사람의 기분을 업시킬 수 있는 그런 치료 방법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따른 우울증이 생길 수 있다라는 예를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언급했던 그 양극성 장애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1형과 2형과 순환선 장애 이렇게 3가지로 있다고 했었죠. 1형은 어떻다고 했나요? 조증과 우울증이 교대로 반복이 되는데 그 정도가 좀 심하다고 했었죠. 그런데 2형의 경우는 그 정도가 심하지는 않고 경조증 수준에서 이제 머무는 정도를 얘기했을 때 2형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고, 2형 양극성 장애보다 조금 더 경한 상태. 그렇지만 여전히 교대로 반복이 되고, 그리고 최소 2년 이상 지켜봤을 때 그 정도가 나타나는 경향이 안 나타나는 날에 비해서 더 많은 경우에 순환선 장애라는 표현을 썼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정리를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양극성 장애를 잠깐 하이라이트를 했었고요. 이런 양극성 장애를 치료하는 것으로 20년 이상 많이 각광받고 있는 약물이 리튬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리튬 아연인데요. 실제 이 리튬 같은 경우는 무지하게 쌉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은 매일 이거를 복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복용을 하려면 저번 시간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약물의 가격도 큰 팩터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효과도 좋으면서 싸니까 그 리튬이 더 각광받을 수 있는 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실제 이 리튬은 작용을 하기까지 적어도 5일은 걸려요. 그래서 5일 정도 약물을 복용을 했을 때 그 치료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실 몇 주는 지나야 이제 제대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리튬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치료 효과를 보이는 농도는 아주 저농도고요. 고농도에서는 오히려 독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농도 따라 그 영향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복용량, 그 제한된 복용량에 근거해서 복용을 해야 한다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걸로 알려져 있는 발프로익 애시드나 다른 안티컨버전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리튬처럼 여러 주 동안 계속 복용을 해야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래서 보통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을 해야만 효과가 비교적 드러나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이 이제 기분장애 치료제의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양극성 장애에 대해서 이만큼 설명을 드렸고요. 우울장애를 조금 더 이제 하이라이트를 해보면, 우울증의 개념 정도는 사실 우울한 기분과 실제 이게 우울증이냐,
이 차이를 볼 때 우울한 상태의 강도라던가 그러니까 심각도를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우울한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느냐. 2주 동안 계속적으로 우울하면서 그 정도가 되게 중했을 경우 아까 가장 심한 우울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팩터가 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고 이런 우울한 상태를 통해서 파생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정적인 결과들이 있을 수 있죠. 아까 우울 증세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우울할 수는 있죠. 그걸 가지고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기보다는 우울한 기분을 느낀다라고 설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슬프게 만드는 혹은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요만큼이라면 거기에 비해서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기분 혹은 거기에 따른 반응 이거보다 훨씬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울증의 증상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의 그 유형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우울장애가 좀 중등도에 속하는 부분이고 기분 부전 장애가 경한 정도로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이제 단극성으로 나타나느냐 양극성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했었었고요. 그리고 그 원인의 내인성이냐 외인성이냐라고 설명할 수 있겠죠. 내인성이라는 거는 그 자체적으로 우울증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친다면 외인성은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우울증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로 여자의 경우에 결혼을 하고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산후 우울증 많이 들어봤죠? 이런 원인에 의거한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정도가 좀 심하다면 치료를 동반하는 경우도 있겠죠. 계절성 우울증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축복받은 그런 나라인데 실제 이 계절성 우울증 중에서도 사실 어느 계절이 우울증을 동반하기 쉬울까요? 여름같이 빛이 쨍한 그런 계절보다는 조금 흐리면서 어때요? 추워서 바깥 생활을 많이 못하는 그런 겨울에 비교적 계절성 우울증 정도가 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봄이 오면 어떻습니까? 하늘가 우거지고 날씨도 좋아지고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이러면서 어디든지 가고 싶고 의욕이 좀 더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런 계절에 따라서 우울증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실제 저도 한국의 이런 날씨가 이렇게 축복받은지 모르고 있다가 미국을 갔을 때 거기에서 이제 겨울이 조금 길고 유난히 추운 지역에서 이제 있었는데요. 그렇게 됐을 때 겨울이 평소보다 길다는 게 얼마나 힘든 부분인지 거기서 많이 느꼈죠. 그래서 계절성 우울증을 저도 일부분 느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된 우울증, 마스크드 디프레션의 경우도 이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노인성 우울증 언급을 할 때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거기 때문에 그때 설명을 드리죠. 자, 그러면 이런 우울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 측면을 설명할 수 있을 텐데, 내 생물학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생활, 사건, 그죠? 환경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부분이나 그죠? 어느 상황에 노출되느냐에 따라서 우울증이 유발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신분석 이론의 근거에서 본다면 이런 우울증은 실제 인간의 심리적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동기부여하고 그 다음에 갈등의 문제로 설명을 할 때 무의식적으로 분노가 자신에게 해결지는 현상이죠. 그래서 자책을 하고 자학을 하고 다 내 탓 같고 나만 아니면 될 것 같고 이런 우울증이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행동주의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는 인간의 행동을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학습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회 환경으로부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약화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게 됩니다. 그 정도를 받아들일 때 그 정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 정도가 효과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실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우울증을 설명할 때 가장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악순환고리라고 해서 실제 만약에 그 사람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집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심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같으면 어때요? 아무래도 부정적으로 도출을 하게 되죠. 설명하는 방식이 부정적으로 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그 우울해진 것에 따라서 행동면에서도 우울증을 겪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됐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스트레스는 좀 더 가중되고 그것에 대해서 더 많이 무기력해지고 그러면 기분은 더 다운되고 그러면 그 반응은 좀 더 심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리가 계속 악순환을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연령에 따라서 이제 그만의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소아청소년기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울 증상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어렸을 때 소아기 때 봤으면은 부모님과 특히 엄마랑 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분리불안증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 들었죠. 그래서 이별에 따른 불안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기 싫어하고 학교에 있는 걸 싫어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이 우울 증상의 한 예로 설명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한테 혹은 어떤 물건한테 과잉된 애착 행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좀 이렇게 아이더라도 그 정도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게 너무 과한 액티비티를 보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없는 거죠. 그 아이를 보면.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들어가면서 성적 같은 경우도 점점 평소답지 않게 자꾸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죠.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이런 반응이 보였을 때 우리 아이가 우울증을 겪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쉽게 접하는 경우가 아이가 무지하게 산만한 경우, 하이퍼 액티비티에 속하죠. 그리고 학교 성적이 뚝뚝 떨어지게 되고 학교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이제 가장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괜히 배가 아프고 머리도 아프다 그러고 자꾸 그때 신체에 어떤 증상을 자꾸 호소한다거나 부모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어떻겠죠? 애착 행동 혹은 이별 불안 이런 증세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삐딱하게 생각하죠. 반사회적인 행동이나 그 정도가 심해서 가출, 또 학교를 간다고 해놓고 무단으로 결석을 한다거나 좀 심해지면 어떻게 되죠? 알코올이나 어떤 약물이나 이런 부분에서 약물남용 같은 걸 해서 우리가 보통 봤을 때 평범한 학생으로 인식되기 어려운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어떤 부분에 더 치중을 해서 성적으로 문란해진다거나 그런 반응도 나타나게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춘기, 청소년기의 반응이라고 친다면 가장 가깝게 있는 부모라던가 또 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일단 반항을 하죠.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엄청 늘어나고 좀 더 이렇게 쏘아붙이는 그런 공격적인 성향이 일단 먼저 나타나게 되고요. 그 결과로 또 여러 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조금 극도로 이제 치닫는 경우에, 그죠? 가출이라던가 무단결석, 물질 남용, 성적 문란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예로 설명을 드린 거죠. 그리고 이제 성인기에 나타날 수 있는 우울증. 성인기 중에서도 이제 요즘에 중년기에 이제 우울증을 많이 얘기하는데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런 독특한 그런 특징이 있죠. 보통 여자 같은 경우는 아까 우울증일 경우에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주부 건망증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렇게 알려진 기억력 감퇴를 호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빈집증후군이라고 하죠. 이건 남자든 여자든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이렇게 자식이 이제 성공하길 바라고, 뭐든 잘 되길 바라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성공해서도 독립해 나가고 났을 때 그 허탈감, 아니면 더 이상 내 손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게 보통 주부에게서 많이 느끼는데요. 내 손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본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독립해 나가 있는 자식을 가진 경우에 이런 빈집증후군, 빈둥지 증후군,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런 증후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허무해지죠. 인생이 허무해지고, 그리고 본인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초조감, 이런 것들을, 공허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배우자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거나 배우자에 집착을 한다거나 이런 반응들도 나타날 수 있죠. 좀 더 심하다면 어디에 이제 몰두할 부분을 찾게 되죠. 보통 남자의 경우에 이런 경우가 더 많을 텐데 모르죠. 여자의 경우도 나타날 수 있지만 도박이라던가 그죠? 아니면 술을 너무 과하게 먹는다거나 그죠? 잘못하면은 어떤 물질의 남용을 가지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노년기로 가볼까요? 노년기의 우울증은 어떤 것일까요? 건강 염려증을 넘어서 암이라던가 어떤 심각한 질환에 걸리는 건 아닐까? 내가 괜찮을까? 이런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괜히 어디가 더 아픈 것 같고, 그죠? 그렇게 느껴서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요구하기도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죠.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 생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치매로 오인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거를 가성 치매라고 합니다. 실제 치매 초기 증상과 같은 그런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생겨요. 그럼 젊은 우리도 사실 이렇게 치매가 아닌가라고 순간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노년기에는 그 정도가 심하다는 거죠. 근데 치매랑 분명히 다른 건 비슷한 징후를 가지고는 있지만 항우울제로 이제 치료를 했을 때 그 치매 증상은 씻은 듯이 나아지죠. 그래서 이 가성 치매를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제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좀 더 고령화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그 노인 우울증을 조금 더 하이라이트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실제 노인 인구가 2000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의 국민의 한 7% 정도로 해서 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한지 지금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죠. 2008년 시기에 노인 인구 수가 9.9%로 이제 올라갔었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자면은 2018년도에 14.3%인 고령 사회로 이제 정착이 된다고 하고요. 2026년이 되면 20.8%가 노인 인구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노인 인구가 엄청 많아지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고 일하고 이제 생산성을 나타내는 젊은 인구들이 이제 많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물론 문제도 문제지만 앞으로 또 준비해야 될 부분도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이 이슈화되고 있었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경우에는 실제 노년기를 맞으면서 이제 노년기를 맞았을 때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오늘 하이라이트를 해봤는데요.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떤 생활에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우울 증상이 왜 일어나는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실 나이 자체가 우울증의 위험 요소는 아니죠. 일반 인구의 그 우울증의 유병률이 15%라고 친다면 노인 인구의 우울증 유병률도 15%나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럴까? 왜 노인 우울증의 비율이 이렇게 높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나이가 들게 되면서 이제 우울증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외부적인 상황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상황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젊거나 어린 사람에 비해서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죠. 그 질환도 이제 성인병 질환 같이 만성 질환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어나고 기쁜 일보다 돌아가셔서 주변에 친한 지인이 이제 사망 소식을 접하는 경우가 훨씬 많죠. 이런 사별에 따라서 많이 좀 힘들어하는 그런 반응이 이제 우울증으로 표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신체적으로도 어떻습니까? 젊은 사람에 비해서 기운은 없잖아요. 기운 없는 것도 나이 탓이다. 최근
많이 늙었다. 그런 걸 느꼈을 때 어때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우울증을 느끼기 쉽다는 거죠. 성인의 경우처럼 이제 우울한 기분이나 죄책감 이런 걸 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노인들은 적다는 거죠. 여러 신체 증상이나 뭐 이런 부분에서 실제로 본인이 우울해도 나 우울해 어떻게 이렇게 옆에서 이제 도움을 바라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노인이기 때문에 어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많이 가리고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상황상. 그리고 여러 신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부분에서 내가 치매인가? 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크죠. 그래서 가성 치매 현상이 노인 우울증의 가장 대표적인 현상으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우리나라 노인 중 20%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그게 이제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상당 부분 있다는 거죠. 우측에 이제 리서치 내용을 보면은요, 우울증을 겪는 경우에 노인 환자 수를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치매 환자의 증가 수도 상당 부분 비슷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성 치매인지 실제 치매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여기는 치매 환자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성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치매로도 발현이 된다라는 걸 보여준 연구 결과인데 우울증에 따라서 이 치매 증상을 동반해서 본인이 치매로 오인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를 잠깐 언급을 했었죠. 그럼 이런 노인 우울증의 원인을 보면 앞에도 설명을 쭉 드렸지만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신체적인 부분부터 먼저 언급을 해볼까요? 일단 건강적인 부분에서 노인이 되면서 취약한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체적 질병이나 뭐 몸이 예전보다 따라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울증을 느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의욕이 떨어지면서 식욕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건강도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아까 마스크드 디프레션이라고 해서 가면성 우울증도 이 노인 우울증의 한 부분인데 심리적으로 이런 증상이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혹은 드러내지 않고 이런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수면 장애라던가 식욕 부진, 어떤 신체적으로 괜히 더 아픈 것 같고 이런 반응으로 대체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가면성 우울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실제 신체적인 질병이나 약물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이 좀 달라지면서 우울증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적으로 노화에 따라서 이제 뇌 기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뇌 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 그 뇌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겁니까? 결국 신경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되면서 시냅스를 잘 이루는 부분이 이제 뇌 기능을 높여주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양적으로도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왜냐하면 신경세포의 노화가 결국 뇌 기능의 노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우울증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사회적인 측면으로 볼까요? 일단 보이건 안 보이건 어떤 것에 대해서 상실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일단 뭡니까?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생업 이런 부분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내가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상실감을 맛보게 되죠. 이런 부분에 따라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발병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몸이 아프기까지 하다거나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여기저기 이제 아픈 데가 생기죠. 그런 부분이 뭐 이제 단순한 병을 떠나서 병이 더 이제 올라가서 수술을 요하는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 당연히 심적으로는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또 심리적인 측면에서 나이가 들면서 어때요?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몸, 체력적으로나 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나이에 따라서 성격도 어느 정도 변화가 되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같은 스트레스라도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그 대응력 이런 부분이 떨어지게 되면서 우울증으로 발전되기가 쉽다는 거죠.
노년에서 일어나기 쉬운 성격 변화를 잠깐 언급이 됐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개념이 어떤 거죠? 일단 보수적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그런 얘기 많이들 하죠. 나이가 드신 분들은 남말을 잘 안 듣는다. 아집이 생긴다. 이런 얘기들 하죠. 물론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적용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자기중심적이 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상황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없이 해맑기는 어려운 거죠. 쉽게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극도로 보수적이 되고 그죠? 그리고 신체 본인의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신체를 걱정하는 부분이 생기고 그리고 반응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뭐 재밌는 얘기를 들어도 거기에 대해서 받는 반응성.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10대들한테 얘기를 하면 깔깔깔깔 넘어가는 그렇게 재미있는 얘기로 들려지지만 그게 20대, 30대, 40대에게 노출이 됐을 때 그 반응성은 조금씩 줄어들게 되거든요, 실제. 그래서 여기 무감동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에 대해서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 때문에 이제 자신감이 떨어져서 점점 이렇게 푸념하는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감정의 기복도 약해지면서 탄력성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성격 변화와 상황에 따라서 나타나는 그런 반응들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짐으로써 우울증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죠. 사실 상상해 보세요. 노년기에 들었을 때 이제 신체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없었던 내외과적인 질환들이 생길 수 있고 건강 문제, 그죠? 만성 신체 질환 이런 것들 나이에 따라서 점점점 기능이 쇠퇴되면서 상실 정도가 이제 우울증과 비례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출될 수 있는 환경도 어떻습니까? 뭐 배우자가 죽는다거나, 그죠? 사별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분. 보통 한쪽 배우자가 이제 사별이 되는 경우에 사건이 발생된 1년 안에 우울증이 발생될 확률이 가장 높다고 해요. 그리고 가까운 친지나 가족, 또 가깝게 지낸 친구,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때 많이 상실감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여러 요인에 따라서 가족이나 친구랑도 싸움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많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죠. 뭐 쉽게 얘기하는 뭐 재산 분배나 이런 부분 가지고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들 접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제 사별 이외에도 뭐 이혼이라던가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이제 노출될 수 있는 여러 생활 사건 이런 곳에서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더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노년기에는. 그리고 이제 재정적인 문제도 젊을 때만큼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높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의 어려움으로 이제 우울증이 유발될 가능성이 높게 되고, 건강한 사람보다는 주변 지인들이 병든 부분이 더 많을 테고, 그런 경우에 그런 상황에 노출됐을 때 우울증이 생기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뵐 수 있는 여러 노인 인구층을 뵀을 때 좀 더 따뜻한 시선과 더 관심 어리게 그리고 더 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이런 노인 우울증을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제 사회적 이슈도 되고 또 여러분도 생각지 못했던 어떤 상황이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한번 그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걸 느끼지 않겠냐라는 걸 좀 더 이해시키고 싶은 저희 의도도 있는 거죠. 실제 그러면 노년기에 겪을 수 있는 치매, 그죠? 이게 치매 질환으로서의 치매인지 노년기 우울증에 따른 가정 치매인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는 두 증상을 감별하는 걸 생각했을 때 치매의 초기 증상에도 마찬가지로 의욕이 떨어지고 흥미가 없고 또 초조해지거나 조금 반응에 대해서 지체되는 그런 반응들을 보이게 된다면 우울증에 따른 가정 치매도 이런 비슷한 증상을 사실 호소하게 되고요.
특히나 인지 기능에서 문제 느끼는 거를 더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정치매는 이런 우울증이 사라지게 되면 인지 기능이 호전될 수 있는 것이 이제 치매와 다른 점이라는 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런 기분 장애가 일어나는 거를 생물학적으로, 그죠? 생화학적인 요인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실제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항우울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기전을 다 겪게 되는데요. 실제 예전에 그 상반기 배웠던 그런 신경세포의 그런 시냅스 체계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시간이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신경세포막에서, 그죠? 전 시냅스 신경세포막을 이렇게 본다면은요, 여기 말단에서 뭘 분비합니까?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죠. 여기서는 노르에프네프린을 분비하는 이런 신경세포, 그죠? 이런 계열의 신경세포를 예로 들었는데요. 실제 이 부분이 기분장애에 관여되는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 이런 신경전달 물질은 앞서도 설명한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런 소포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신경전달 물질들은 바깥으로 분비가 된 다음에 어떻게 되죠? 다시 리업테이크 되면서 다시 풀을 만들고 있는, 그래서 계속 리사이클링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분비할 수 있는 신경전달 물질을 계속 합성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서는 보이지 않지만 호시냅스 신경세포 여기 있을 테고, 분비된 신경전달 물질은 여기 있는 수용체에 작용을 해서 어떻게 돼요? 반응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죠. 그래서 이 간극 안에는 시냅틱 클래프트라고 해서 여기 신경전달 물질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 유지가 돼야만 이제 되는데, 실제 이런 노르에프네프린이나 세로토닌 계열이 이 시냅틱 클래프트, 말 그대로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이 간극 사이에서 일정 부분 유지가, 양적으로 유지가 되어야만 기분이 정상 궤도에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 우울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여기에서 분비되어 있던 신경전달 물질이 다시 한번 재합성을 위해서 리업테이크 될 때, 리업테이크 되는 것을 차단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는 것이 줄어드니까 여기 풀에 더 많은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분비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은 사실 상당 부분 재합성을 통해서 리업테이크 되지만 나머지들은 다 이제 일정 부분 이제 분해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분해되는 사이클을 다시 한번 블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분비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이 상당 부분 보존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항우울제, 이런 기분장애를 조절해주는 약물의 메커니즘인데요. 이렇게 리업테이크를 차단해주는 약물, 그 트리사이클릭 안티디프레선트의 예가 대부분이고, 대표적으로 플록세틴이라고 해서 이제 플로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대표적인 항우울제로 많이 알려져 있죠. 이것이 이제 리업테이크 블러커로 해서 여기 부분에 많이 잔류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약물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분비되어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해되어지는데 관여되는 엔자임이 MAO, 마오 엔자임인데, 이 마오 엔자임이 마오 엔자임의 이니비터를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분해되는 거를 차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클래프트 안에 상당량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뭡니까? 리사이클링을 위해서 리업테이크 되어지는 신경전달 물질을 차단해주는 리업테이크 이니비터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클래프트 상에 존재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해되는 걸 차단하는, 분해에 관여하는 엔자임을 차단하는 마오 이니비터를 쓰게 되면 분해가 더 안 되니까 거기에 잔류되는 신경전달 물질의 양을 어느 정도 높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했을 때 이 기분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이 사이클을
조절해줄 때 리업테이크를 이니비션 한다거나 분해되는 걸 이니비션하는 그런 기전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신경 전달 물질 양을 유지를 해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기분 장애를 느끼지 않게끔 도와주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시중에 알려져 있는 항우울제의 기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플록세틴, 플로작이라고 표현한 이 플록세틴이 리업텍 이니비터라는 거, 그리고 그 외에 마오 이니비터가 많이 알려져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울증 환자의 50% 엄청나게 높은 거죠. 이것이 이제 50%에 해당하는 환자군이 사실 그런 기분장애를 겪는 기존의 과거사, 그러니까 가족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계사를 가지게 되고 가족력이 있다는 겁니다. 조울증 환자에는 실제 80~90%가 실제 그런 가계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거 보면 유전적인 요인이 상당 부분 작용한다는 것을 결과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환경적인 요인을 들 수 있는데, 어렸을 때 자라는 환경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너무나 큰 부정적인 사건이 있었다거나, 그런 그러니까 육아 과정을 통해서 실제 심한 비난을 한다거나,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쌓기에 좀 결여되는 여러 상황이 존재했다거나, 이랬을 때 기분장애를 겪을 수 있는 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어렸을 때 이외에도 성인기의 경험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건 이런 환경에 노출된 경우에 기분장애를 가질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민성 요인으로는 이제 백회 우울에 관한 이론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우울적인 요인이 실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신념이나 자기 자신이나 자신의 미래, 또 주변 환경에 대해서 받아들이기에 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계속 우울증을 좀 더 심화시키는 시민성 요인이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용들, 첫 번째 생화학적인 요인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유전적인 요인, 생각보다 높은 가계사를 가진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요. 또 환경적인 요인, 또 시민성 요인,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으로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거를 여러분한테 알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수업에서는 우울증에 대한 얘기를 했고, 전반적인 기분장애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봤죠. 그래서 단극성으로 나타나는 우울증과 또 양극성으로 나타나는 조울증, 이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우울증 중에서도 이제 연령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출이 되는데, 노인성 우울증을 좀 더 하이라이트한 건 지금 사회 상황상 노인 우울증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장애가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이제 생화학적으로, 유전적으로, 그리고 시민성 요인의 한 이론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